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인간의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도록 감사합니다. 이거 초면에 괜히 이렇게 말하니까 좀 무슨 시니컬한 소리가 아니냐라고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 이게 바쁘실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좀 재미없고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들으러 오신 걸 보니까는 참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았습니다만은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맨날 그 성적표에 보면은 주위가 산만하고 품행이 방정맞고 뭐 등등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뭐 일어나서 막 설칠 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다 또 지치면 또 제풀이 지치면 앉고 뭐 이럴 텐데 그냥 빨간 피터의 고백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좀 하나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 좀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야심찬 생각이냐면요.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주된 패러다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주류 경제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스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다 좀 넘어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넘어서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이 돼가지고 지금 지독한 불평등을 낳고 있고요. 이 불평등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막스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이 주류경제학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의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미국의 소스타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었지요. 우리나라는 주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적인 어떤 갈등, 경제적 갈등을 바라보는 대안적인 시각을 설명을 할 텐데 이 사회과학이나 정치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무슨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고 저게 뭔 소리야 알 듯 말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차트만 한 2억 개 갖다 놓고 그냥 대충 그냥 폼이나 잡다가 끝날까 뭐 그런 못된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절실한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니까는 여러분도 좀 낯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경제적 갈등의 문제, 이거를 지금까지 설명하던 두 개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류경제학, 그러니까 자유주의 또는 신고전파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막스주의의 관점입니다.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등 관계다라고 하는 건 뭐 옛날부터 서양 사상의 경우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제가 출처는 기억이 안 나고 라틴 원문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하는 유명한 모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 상태다 이거죠. 인간은 인간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그런 얘기야 어딘들 없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악다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서 인간의 경제적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초를 닦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651년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나온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의 책이 있죠. 레비아탄, 리바이어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표현이 있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즉 그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발전시킨 건데 이 홉스가 이 사람이 인문학자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투키디데스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표현한 걸 텐데,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 투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뺏어 먹고 이용해 먹고 등등등 해 먹고 하는, 그게 인간의 기본 관계다라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인간이 다 개인이라는 겁니다. 홉스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얘기할 적에 그걸 뭐라 하냐면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야? 아직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홉스가 생각한 자연 상태의 가족이라든가 아빠, 엄마, 피부치 같은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사회는 홉스가 생각을 했을지 않았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회, 기본적으로 국가나 사회는 없는 상태니까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다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인 거죠. 개인들끼리. 이게 그 근대의 자유주의 사상에, 그러니까 근대 유럽 문명의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굉장히 어둡고 염세적인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건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자연 상태란 건 기본적으로 모든 개개인들이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악유다툼을 벌이는 장이고, 뭐 등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등장한 게 있는데, 그게 18세기 말 이후에 나타난 고전 근대 경제학입니다. 뭐냐면은 홉스 말이 맞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아주 계산적인 존재고 그런 존재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싸우고 모두가 사이좋게 번영하는 길이 있다. 뭐냐면 시장 교환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데이비드 휴미라든가 그 18세기 말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계몽주의,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가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무슨 사상사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인문 강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따 뭐 차트도 나오고 그럴 텐데, 이런 얘기 빠가 없이 그냥 뭐 차트만 갖고 이러면은 저 뭐 정경련에서 났나 이럴 수 있으니까는, 아니 뭐 정경련 분들이 뭐 인문학을 모른다는 또 그런 이상한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홉스라 이 아담 스미스라든가 데이비드 휴미라든가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하나의 가능성을 본 건데, 교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사한 놈들이고 등등등이지만, 굳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이 자는 사이에 그놈의 머리통을 도끼로 빠갤 이유는 없다. 서로 잘 얘기해가지고 교환을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시장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하면은 인간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19세기로 넘어오면은 자유무역의 이데올로기가 되죠. 그래서 18세기 이전의 유럽처럼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전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자유무역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세기의 이 자유무역의 이상이라고 하는 건 거의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이제 케인스가 나중에 30년대에 쓴 그 스필드를 보면은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9세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자유무역이 인간 세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불평등을 결국은 시정하면서, 시장에 있는 그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뭐 제 손은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 너울너울 그 손에 의해서 모든 갈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는 세계에 대한 신앙, 이것이 19세기 유럽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중요한 아이디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옛날 얘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90년대 이후에 진행된 신자유주의라든가 뭐 지구화라든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탈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그 시장 경제가 전 지구를 뒤엎게 되면은 everybody happy. 그거 뭐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더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아주 지극히 살아있는 아이디어고요. 지금도 경제학자들에게 불평등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라고 대답할 거예요. 혹시 경제학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말 맞죠? 저는 정치경제학자지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예,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갈등의 단위를 개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갈등은 왜 벌어지냐? 개인과 개인이 아귀다툼을 벌이는 개인의 이기심의 갈등의 원천이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개개인의 죄송합니다. 부당한 이기심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열린 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귀에는 이게 그 영어로의 나이브하다는 말로, 이게 설마 저렇게 나이브한 얘기를 정말로 믿고 있단 말일까 의심이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계은행이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그 밖에 뭐 IMF라든가 그 밖에 여러 국제기구들이 많아요. 경제에 관계된 그 기구들이 생겨난 기반의 철학이 지금 말씀드린 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라는 분들이 이 보면은 주류 경제학자분들 한 면에서는 굉장한 이상주의를 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해요, 사실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스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막스주의는 경제적 갈등의 단위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계급으로 보죠. 인간 집단입니다. 근데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은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를 둘러싼 권력 관계의 서열, 이거에 따라서 몇 개의 인간 집단을 나눕니다. 즉 인간 세상에 갈등을 벌이는 거는 네가 이기적이고 내가 나쁜 놈이래 갖고 뭐 머리끝 부당이 적고 싸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회, 어떤 사회든 생산 양식의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들, 큰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질 것이며 누가 통제력을 가질 것이며 누가 거기에 종속될 것이며 사람들의 위계서열이 있잖아요. 그게 집단적으로 조직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적으로 조직된 위계서열 안에 있는 각각의 집단들이 계급이고요. 그걸 계급이라 하고, 갈등은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위계서열 위에 있는 이런 계급은 아래에 있는 계급의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할 테니까, 이른바 수탈이죠. 수탈, 착취. 그럼 이제 뭐 아래에 있는 계급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막스주의가 제기하는 인간 사회에서 경제적 갈등을 없애는 해법이겠죠. 결국은 계급투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당하게 지배계급에게 착취당하고 있을 것이냐. 피지배계급은 뭉쳐라. 뭉쳐서 지배계급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을 되찾아봐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오랜 기간 동안의 계급투쟁의 역사였습니다만은, 드디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대 계급이라는 딱 두 계급만 남았다. 이 쌍스러운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이다이로 쪼갤 시간이 드디어 왔다. 그죠? 최후의 쇼부를 볼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저는 이런 말 쓴다고 해서 제가 7.18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민족 정신을 양양시키고 싶으면은 그 7 청산이나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계급에 의한 수탈이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피지배 계급이 뭉쳐서, 노동자 계급이 뭉쳐서 지배 계급을 때려잡는 수밖에, 궁극적으로 때려잡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다. 즉 계급 투쟁이야말로 인간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되찾아오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해법이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혁명적 변혁, 이게 갈등의 해결책이 되겠죠. 자, 이게 그 19세기라고 하는 그 북새통에서 맹그러진 인간 사회의 경제적 갈등에 대한 두 가지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이 중에서는 아마 그 지금 말씀드린 둘 중에 어느 하나, 둘 다는 아니겠죠. 그런 사람은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아주 굳게 신봉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막스 경제학을 한 20대 때 한 7년 동안 공부를 했고 등등 뭐 잘났다는 건 그래서 뭐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리 한번 휘둘려 보고 저리 한번 휘둘려 봤다는 얘기에 불과한데 제가 경험하고 산 세계하고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해법으로 이걸로 경제적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약속이 나온 지가 지금 100년이 뭐예요? 150년이 넘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단순한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 갈등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대안적 설명을 한번 찾아보기라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서 그 톨스타인 베블린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요 저작 정말 중요한 책들이 번역이 안 됐어요. 유한계급론이라는 책만 3번이 지금 번역이 됐는데 제발 좀 하십시오. 저 오래된 책이라서 저작권도 없습니다. 아무나 해도 돼요. 다른 저작들이 있는데 거기서 베블린의 다른 얘기 말고 오늘 얘기랑 관련된 딱 그 개념 하나 혹은 2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에게 2개의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베블린의 개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2개의 본능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작자 본능, 영어로는 workmanship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일하는 사람, workman. 그 다음에 2번째 본능은 불한당 본능이라고 저는 옮겼는데 스포츠맨십입니다. 원래 원어는. 이렇게 말하니까 뭐 지금 멋있는 스포츠 김연아 선수를 제가 불한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2가지의 본능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본능론을 갖고 있어요. 베블린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걸 직사하게 먹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소셜 다윈이즘 때문에 사회과학을 얘기한 사람이 인간 본능 얘기하면은 바로 무슨 파시스트 아니야 이런 별의별 욕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베블린이 파시스트가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이켜 볼 때도 나의 나라는 못된 놈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를 볼 때도 참 유용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작자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다른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생계 수단을 구하는 건 모든 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머리를 다 쓰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뭘 갖고 있냐면 본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의 이상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세울 줄 안다는 거예요. 플랜. 베블린이 사실은 이 박사학위가 2개인데 경제학 말고 원래 철학 박사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철학 박사 받아봐야 교수 안 되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라서 쫄쫄 굶다가 그 호구지책으로 경제학과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조교라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이 또 이상하게 됐는데 그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보게 되면은 벌이 벌집을 만드는 것과 인간이 무언가를 제작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벌은 굉장히 아름다운 벌집을 만듭니다만 그건 본능에 의한 것에 불과해요. 머릿속에 벌집의 이미지를 착상하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항상 미술이 양에서 이제 미를 오간 사람입니다만은 심지어 저 같은 인간도 머릿속에 뭘 그리기 전에 뭔가 이제 빵빵한 계획이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그려보자 라고 하다가 이제 뭐 빵떡이 되긴 하지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착상한 바를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 이게 인간에게 있는 독특한 본능이다. 이걸 workmanship이라고 불렀어요. 영어의 work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땀을 흘린다, labor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뭔가를 이루어낸다. 그래서 저작이라든가 어떤 예술 작품들을 work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옮길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마 일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작자 본능이라고 옮겼던 것 같은데 이건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 첫 번째 본능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본능입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지점이 뭐냐면, 인간의 이 제작자 본능이 제일 가슴 아픈 지점은, 여러분 주변에 그 수없이 많은 어떤 직업과 직종을 보게 되면, 관찰을 해보면요,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괴롭다 싶어 보이는 일조차도 인간은 그걸 하면서 거기에 뭔가 그걸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했지만, 가령 이를테면은 지하철 화장실 청소부 아주머니들 보면 저는 항상 죄의식에 시달리는데, 저는 정말 하기 싫어요, 그 일이. 악몽에, 제가 꿈에 가끔 악몽으로 그게 나와요. 그 지하철 화장실 청소하는 그 꿈에 그게 가끔 나오는데, 그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세요. 안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러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예비군. 그 예비군조차 빼먹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여튼, 근데 이 워크맨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한 가지 첫 본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스포츠맨십인데, 스포츠가 지금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면서 굉장히 훌륭한 멋있는 그 활동이 되고, 김연아 씨 같은 훌륭한 분들이 스포츠맨입니다만은, 스포츠라고 하는 명사는 원래 사냥이에요. 사냥. 그래서 그 할 일 없는 귀족들이 소일거리 하겠답시고, 그 말 타고 나가서 왜 괜히 그 사슴 몰아라 그런 다음에 뭐 활 쏘고 폼 잡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게 원래 스포츠입니다. 원래 옛날 영어로는 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스포츠맨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옛날식 영어 표현인데, 땀 안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땀 안 흘리고 남들이 일해 놓으면 그거를 당연히 그건 내가 가져가다가 마땅히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마땅히 먹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도배도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런 지가 하지. 그 긴 시간, 그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 많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좀 엔터테인할 그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땀을 안 흘리고 남이 일해놓은 거를 가져다 먹는 것을 당연한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본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있었을 리는 없죠. 옛날에 인간이 뭐 5만 년 전, 7만 년 전에 이럴 수는 없었어요. 잉여 생산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능은 인간 사회에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남이 그 생산한 거를 그 사람이 먹고도 남는 게 있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나온 그런 본능이겠죠.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걸 제가 불안당 본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그 도움은 어디서 얻었냐면은 넘버 3라는 영화에서 얻었습니다. 이건 넘버 3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송강호 씨의 출세작인데, 거기 보면 어떤 명대사가 나오냐면은 그 깡패들입니다. 이 건달들인데, 송강호가 이제 그 부하 건달들에게 건달에 나아갈 바를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겨요. 야, 지금 돈 얼마 남았냐 했더니 지금 4만 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뭐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 조달하겠습니다, 형님. 그랬더니 송강호가, 건달을 불안당이라고도 한다. 아닐 뿔, 땀 안 흘린다는 뜻이야. 뭐 그런 명대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겁니다. 불안당,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순간에 이 베블린 용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불안당 본능,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이 제작자 본능과 불안당 본능이라는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가슴에 이제 앞발을 한번 얹고서 자신을 좀 돌이켜 봅시다. 둘 다 없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네. 겨울에 그 영하 12도 내려가는데 이불 덮고 고구마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고 싶지, 누가 나가서 찬물로 설거지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키고 싶죠. 사다리 타죠. 그래가지고 보통. 자, 이 두 가지 본능이 다 있는데 이 두 가지 본능을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한 막스주의라든가 신고전파하고 좀 다른 어떤 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생길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두 개의 본능이 모든 인간에게 편재해 있는 본능이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불안당스러운 집단하고 가장 제작자스러운 집단은 사이에 하나의 연속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은 막스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무슨 지층 커다란 두 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팡 부닥치는 불연속적인 집단의 충돌이 아니고 인간 세상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집단과 신분과 지위와 그다음에 등등등의 모든 종류의 집단들은 이 불안당과 제작자라고 하는 연속선 어디엔가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로 가려고 엎치락뒤치락 아웅다웅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정제되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좀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스주의 우선 이 신고전파 혹은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지금 이 베블린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 갈등의 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막스주의하고 분명히 같은 비슷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그 베블린 관점에서 이거는 설명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아주 직관적으로만 설명할게요. 막스주의나 이 부르주아 경제학이나 생산하고 분배를 두 개로 나누어 버려서 마치 두 개가 생산이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해 놓은 것을 생산물을 가지고 분배가 벌어지는 것처럼 선후 관계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18세기부터 그랬는데 베블린 관점에서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분배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생산이 벌어지고요.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분배가 되니까 생산하고 분배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존재하는 생산 기술로 어떤 인간 사회가 생산을 하고 분배를 하는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집단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무슨 노동자들도 공장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예술가도 있을 것이고 무슨 작가, 변호사, 의사 뭐 등등등등 이들이 있을 텐데 이 거대한 생산 과정의 그 연쇄를 이루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자잘한 집단들이 모두 그 속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여기에 참여하면 어떤 분배를 받을 것이냐라는 약속이 없다면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생각해보니까. 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생산부터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거의 그 스탈린 시대의 소련 경제같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실제 경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이 전체 생산 과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납득이 가야 비로소 생산 활동은 굴러갑니다. 만약에 그게 보장이 안 된다, 생산성 안 해버려요. 어떤 집단이든. 그럼 감히 못 배운 노동자들이 그딴 짓을 하면은 그걸 파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죄로 여겨왔죠. 지난 한 200년 동안. 근데 이 파업을 하는 건 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집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 안 해. 나 안 해불어. 그래서 집에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블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생산하고 분배는 우선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산과 분배를 사회 전체의 분배과 생산 구조에서 우리 집단에게 어느 정도의 분배가 보장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단이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가 사실 동시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든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튄다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위치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경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소속 집단이, 준거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심지어 뭐 프리랜서라든가 또는 무슨 뭐 전업 작가 이렇게 아무런 소속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업 작가야라는 정체 의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전업 작가와 프리랜서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사회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챙길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집단 단위에서 이 거대한 생산과 분배의 연쇄 과정 속에서 나 개인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 집단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무슨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냐면은 이 교사분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여기도 아마 계실 텐데 이 연금 얘기 갖고 하다가 이렇게 그 험악한 상황에 간 얘기 저기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분들을 나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옹호하려는 얘기도 아닌데 예민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좀 얘기가 잘 안 되는 이 불통이 돼버리는 경우도 이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는 제작자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대부분 합니다. 뭔가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영화 이름 까먹었는데 그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재벌집 아들로 나온 영화 있었죠. 거기서 유아인 씨가 맡은 역할 정도 되면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재벌집이 3세 뭐 이런 사람, 그런 극단적인 몇 사람을 제외하면은 변호사 누구든 다 생산적인 일들을 합니다. 전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펀드 매니저 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날밤을 셉니다. 그래서 이 금융과 투자자들의 자기에게 투자한 고객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그러다 막 중병이 걸리고 그래요. 누가 이들을 게으르다고 합니까? 펀드 매니저를.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작자 본능을 다 발현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제작자 본능만 발현했다가는 내가 깡통 차기 딱 십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집단이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관철시키지 않으면은 나는 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한 8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각자가 가진 불안당 본능을 발현하여 우리 집단이 이 전체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거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경제적 집단에 속해 있고 그 일정한 모든 경제 집단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적 집단은 자기 집단이 분배와 생산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게 돼 있어요. 저는 안 그런 집단 못 봤습니다. 우리 집단은 그런 거 없다. 우리 집단의 이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누구나 우리 집단을 활용하라. 보셨어요? 제가 본 집단은 저기 있어요. 인도의 언터처블이라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폭력으로. 자,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그림하고도 사뭇 다르고 막스주의가 만들어낸 그림하고도 사뭇 다른데 이 한쪽 끝에는 완전한 불안당들이 있습니다. 그죠? 슈퍼리치 제트기 타고 다니면서 제트기에 보면 또 뭐 이게 미녀 스튜디오스들이 막 샴페인을 나르고 있고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반대편에 가면은 불안당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 자꾸 지하실이 되네. 지하철 화장실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무슨 불안당 본능을 발현하는 순간이 있느냐라는 심의심스러운 게 전혀 없을 거예요. 일단 그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많은 숫자는 쉬는 건 고사하고 씻을 때도 없고 그분들이 받는 월급을 보면은
죄의식을 안 느낄 도리가 없어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럼 이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인간 집단이 있습니다. 약사, 교사, 변호사, 뭐 연예인, 뭐 그다음에 촬영 감독, 뭐 등등 you name it. 그냥 별의별 이름을 가진 집단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집단들은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단이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집단 이러다 보면은 우리 그 지위와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들어오는 소득도 적어질 테니까 이건 문제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일단 뭉쳐요.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하고 왜 우리 집단이 사회 전체의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홍보하고 알리기 시작해요. 꼭 뭐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막 칼을 휘두르고 막 그 배를 가르고 이런 흉측한 계급 투쟁만 벌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왜 우리 집단이 사회적으로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그래요. 즉 이 제작자 본능, 이 불안당 본능을 발현하긴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그런 모든 이익단체들의 이런저런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는 세상에 훨씬 가까워요. 여기에는 불안당, 여기에는 제작자, 퓨어 100%. 그 다음에 중간에는 수없이 많은 집단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열이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러는 거죠. 이걸 한번 좀 감이 와닿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의사 있죠? 200년 전의 의사의 위치하고 지금의 의사의 위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의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200년 전에는 양이라사라는 게 없었으니까. 200년 전에 한의사, 조선시대 한의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의원이라고 불렀죠. 중인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 뭐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이거나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뭐 삶이 뭐 보장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낮은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의사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한의사가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에는 어떤 자연적인 으로 정해진 무슨 규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합의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의대 나오고 한의사로 한 10년 일했으면은 그 정도 월급은 소득은 들어가야지. 이런 식의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종에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그 소득이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은 그걸 계산하는 무슨 합리적인 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 저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이분 말고 그 중간 대략 한 하위 30%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는 받아야 되네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지 무슨 뭐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베블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간 사회에서 경제적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워. 수없이 많은 집단들이 서로 권력 싸움을 벌여요.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딱 막스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 노동자 자본가 두 개의 집단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집단이 싸우고 있고요. 개인주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고전파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뭐 두 마리의 황소가 그 정면으로 이렇게 뿔 대 뿔로 쾅 부닥치는 이런 식의 계급 투쟁을 하는 것보다도 밀고 땡기고 뭐 서로 뭐 타협을 보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면서 아주 하나의 커다란 그 위계 구조를 만듭니다. 맨 위에는 아까 말한 유아인 씨가 있고, 유아인 개인 말고 유아인으로 나왔던 그 재벌 3세가 있고, 맨 아래에는 이제 누군가가 있죠. 그 위계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경제 갈등 구조에 훨씬 가깝죠. 자, 근데 여기 이러면은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뭐 굉장히 밋밋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재미난 것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동자들도 불안당 본능을 발휘합니다. 베블린이 이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노동자들도 그렇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정황적인 어떤 예를 하나 들게요. 베블린이 살던 당시에 미국에 노동조합 집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AFL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IWW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두 번째는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인데 전혀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숙련공들의 노조예요. AFL. 지금도 있죠. 지금은 AFL 줄긋고 CIO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무슨 직조공이라든가 뭐 숙련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상당한 특권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소득도 괜찮은, 근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노조가 있어요. 그게 AFL입니다. 베블린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AFL을.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본가들이랑 마찬가지다. 즉, 저 노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저걸로 계속 댕댕댕댕댕댕 해가지고 자기들 직종 집단의 어떤 집단적 이익을 지켜내면서 최대한 사보타지를 벌여가지고 돈을 더, 이게 자기들의 위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갖고 뭐 미워하거나 싫어한 것까지는 아닌데 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AF를. 근데 이 베블린이 정말 이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노동 집단은 IWW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역사상은 워블리즈라고 하는 집단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아나키즘, 생디칼리즘을 밑에 깔고 있는데, 새로이 나타난 그 2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중화학 공장들 있죠. 대규모 공장들. 거기 그냥 와가지고 일자무식의 사람들 그냥 와가지고 다 그냥 거의 군대처럼 혹사당하는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산업 노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종과 성과 젠더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노동자들은 모조리 평등한 형제와 자매다. 따라서 왜냐면 전세 노조를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죠. 쪽팔리게. 현대자동차 노조 뭐 이렇게 쪽팔리게. 이 IWW는 그게 아니고요. 조직 단위가 3개예요. 3개.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예요.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은 다 우리 노조에 가입하라. 그런 노조를 만든 적이 있어요. 베블린은 여기에 굉장히 동정적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불안당 본능을 발현하는 거는 최상층에 있는 지배계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종 집단들이 다 불안당 본능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약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약사들이 한번 쭉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또 약사들이 약은 약사에게, 그 다음에 돈은 의사에게라고 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쫙 한 바퀴 돕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의사들이 영상강만 강이냐, 한의사도 강이다라고 하면서 또 한 바퀴 또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무슨 의학 집단만으로 사회가 굴러가느냐, 우리 군인들은 뭐냐라고 하면서 또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사회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서열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무슨 원칙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죠? 왜 한의사가 누구보다 더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청소를 하는 사람은 왜 마이크를 들고 강연을 하는 사람보다 덜 받아야 하는지, 이걸 서열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일반 원칙 같은 걸 내세워야 됩니다. 그건 어느 사회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보통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나냐면은 종교적인 고대 사회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정 사회에서는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나죠. 뭐 신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나타나고, 사회마다 다른 옷을 입고, 그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동양 사회에서는 뭐 유교적인 윤리 이거에 의해서 왜 누가 더 위에 있으며 더 많이 가져가야 마땅한지 등등이 있는데, 오늘날의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신화는 주로 뭐냐면은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즉 GDP와 수익 창출에 얼마나 더 기여하느냐. 그것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신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 서열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화에 따라 그 자기의 주어진 서열을 거부하고 막 파업을 벌이거나 험악한 경제적 갈등을 벌이는 투쟁을 벌이는 집단이 있으면은 총출동을 해서 이러면은 너희를 이러면 우리 경제가 전부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말이 끝까지 관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가 나오죠. 그래서 때려잡습니다. 즉 지금 베블린이 말한 이런 권력에 의거해서 본 그 두 가지의 본능이 모두에게 편재이고 모든 경제 집단들이 그걸 활용해서 하나의 권력 서열을 만든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한 이 관점에서는 생산 분배의 거대한 연쇄 과정에 모든 집단들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위에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쟁은 절대로 무슨 폭력적이거나 직접적인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고 우리 집단이 어느 만큼 중요하고 왜 우리 집단이 더 이걸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런 캠페인으로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포괄하기 위한 전체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신화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굉장히 지금 추상적인 얘기만 쭉 늘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지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부터 보여드릴 차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겠지만은 막스주의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제적 갈등은 모든 집단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1대 99라는 얘기를 안 믿어요. 99는 동일한 집단입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 1%의 슈퍼리치들을 때려잡자, 뭐 그 어떤 진심이라든가 뭐 그런 의도에 제가 뭐 반대하거나 무슨 뭐 그 불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건 납득이 갑니다만은 99% 안에서도 위계 서열에 따라서 다 위치가 달라요. 99%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건 제가 보면 허구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스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노동계급 또는 뭐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저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집단들의 그 서열 투쟁 있잖아요. 이게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제의 대단히 정상적인 작동에 의해서 이 위계 서열이 정해지고 그 결과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아까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시장 경제가 제대로만 작동을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불평등의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고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권력 자원이 있는 집단들은 무슨 정부를 동원하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든 뭘 하든 해서 점점 가져갈 걸 더 많이 챙겨갈 거예요. 그 권력 집단이 딸리는 집단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질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기억하는데 그 유명한 원칙이 있죠. 이것도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며 없는 자는 그나마 있던 것도 뺏기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흉측한 얘기가 있죠. 그게 신고전파나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장기적 추세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실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깔아두고 하여튼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저 차트가 그 삼성그룹, 우리나라에서 삼성,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저거 삼성그룹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세계는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법인 등록되어 있는 법인 기업 전체가 있죠. 이른바 재계 전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30대 재벌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좀 더 권력이 센 집단이죠. 이 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죠. 그다음에 오늘날 잘 나가는 재벌은 한 4대 재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코 1위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 있어 1위를 차지한 건 삼성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의 그 경제적인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거대한 서열 구조 있잖아요. 거기에 맨 위의 상층이 실제로 어느 만큼 권력과 부를 집중해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 이걸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박형준 박사님이라고 저랑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연구하시는 분인데, 제 옆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이 차트를 뺏겨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당입니다. 이런 게 불안당입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차트 만드느라고 그 양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저게 1960년부터죠. 1960년대 그 기업 데이터가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중간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저분이 저걸 만드느라고 무슨 그 조세 자료에서 거꾸로 역산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만든 이제 귀한 자료인데, 제작자 본능이죠. 불안당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60 이 두 개의 시계열이 있는데, 굵은 실선으로 나타난 굵은 실선은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은 국민처분 가등소득, 그 당해의 국민처분 가능소득에서,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삼성그룹이 이윤으로 가져간 몫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 가처분 소득 뭐 얘기하면 뭐 복잡합니다만은 뭐 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저 GDP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 중에서 삼성이 가져간 몫,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윤으로 가져간 몫. 그게 점선으로 늘어나 있죠. 그 다음에 실선은 뭐냐면은 삼성그룹이 그렇게 해서 축적해 놓은 자산총액입니다. 자산총액을 보여드리는 건데, 자산총액을 갖다가 그냥 해놓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그 반세기, 저게 지금 반세기에 걸친 시계열이니까 저 세계 경제 사이즈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해 년도의 GDP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규모를 갖다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해 년도의 GDP로 삼성그룹의 자산 총액을 나눈 것이 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난 시계열입니다. 이 두 개를 비유하기 위해서 1960년에 있어서의 두 시계열을 그냥 100으로 그 베이스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지난 50년 반세기가 약간 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보여드린 차트입니다. 몇 가지를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 안정성입니다. 왜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합니까? 저게 여러분이 이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게 단순히 삼성그룹이 번 돈이 늘어났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경제에서 가져가는 몫입니다. 상대적인 몫이고, 즉 권력을 의미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권력의 크기가 왜 계속 늘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저 굵은 실선을 보세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쁘죠? 물론 이제 당해년도의 이윤 총액은 뭐 그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막 오르락 내리락 약간의 더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실선은 그 추세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실선과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반세기라는 시간 동안에 구조적 체계적으로 삼성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권력을 늘려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고전파 경제학이 옳다고 한다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설명과 해석과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게 저렇게 반세기 동안에 안정적으로 갔다라고 한 건 사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게 단순히 뭐 삼성이 가져간 이윤이 늘었다라든가 이윤의 절대량이라든가 자산 총액의 절대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권력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정도 드러난 거 가지고 이렇게 팍 치솟을 것도 아니구만. 그냥 대충 등산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옆 사람이랑 슬슬 농담하면서 그러니까 산 둘레길이랑 비슷하구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러분 Y축을 잘 보세요. Y축 맨 위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기 로그 값이라는 말이 있죠. 저건 뭐냐면은 로가리즘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증가가 지나쳐가지고 도저히 한 개의 차트에서 시각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Y축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아주 희한한 그 로그 스케일을 취해가지고 줄여버리는 짓을 취해요. 그래서 보세요. 10 뒤에 요 100이죠. 저 출발점이. 근데 길이로만 따지면 그 다음에는 200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와 있어요? 1000이 와 있죠. 그 다음에 300쯤 있어야 될 자리인데 저기에는 1만이 있죠. 그 다음에 400쯤 있어야 될 자리에 저기 뭐냐면 10만이 와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정상적인 스케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천장은 분명히 뚫고 나갈 것이고, 그죠? 저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저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축소가 심하기 때문에 한 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지수 함수처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IMF 이후 한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지수 함수처럼, 지수 함수라는 함수 있죠, 함수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나시죠? 손으로 뭐 이래봐야 뭐. 그러니까는 파리도 달라붙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참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로가리즘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의 한국에서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거기서 한국 경제에서 그러니까 이 제일 정상에 해당하는 집단이 가져가는 권력은 부의 절대량이 아닙니다. 권력은 지수 함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저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형준 박사님이 뭐 할 일 없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를 보여려고 저 공을 들여서 이제 저 차트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 차트 그러면은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맨 위에 1% 그야말로 1대 99 슈퍼리치를 때려잡자라고 하면은 나오는 그럴 때 쓰면 되는 차트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상위 10%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논점인데요. 저는 막스주의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 한 줌도 안 되는 부르주아들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 노동계급 사이에서 계급주행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도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많이 가져가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해 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10% 안에 드실 거예요 아마. 자, 한번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 경제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소득 분배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는 건데 뭐를 비교했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목적에서 상위 1% 말고 10%를 잡아서 하게요.
그래서 상위 10%가 가져가는 목하고 하위 90%가 가져가는 목 있죠? 그거를 갖다가 비교를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저거 한 거냐? 저 연수가 뭘 의미하냐면은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죠, 경제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황이 와가지고 이게 확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죠. 저기 쓰여져 있는 저 숫자들이 있죠. 1949년에서 53, 저게 다 경제 회복기입니다. 상승기. 그 다음에 1954년에서 57년, 그 다음에 58년에서 60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중간중간에 잠깐 뛰어 있는 그 애매한 몇 달이나 한 1년이 좀 안 되는 그런 기간, 1년, 2년 이런 기간들은 뭐냐? 불황기죠, 불황기. 그러니까 불황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었을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10%가 가져가 그 소득 증가분에서, 그러니까 호황이 됐으니까 소득들이 늘어나잖아요. 소득 증가분, 전체 소득 증가분에서 10%가 가져가는 몫하고 90%가 가져가는 몫을 비교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랬더니 1949년에서 53년, 즉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을 덮쳤던 불황을 처음 극복하고 이제 아주 끝내주는 호황이 왔었어요. 저 기간에 49년에서 53년. 뭐 한국 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때는 어땠느냐면은 소득 증가분의 압도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한 80%를 갖다가 서민들이 가져갔어요. 하위 90%가 가져갔어요. 즉 소득 증가분이 실질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로 나타나고 뭐 그밖에 등등등등 그야말로 서민 경제 활성화로 나타났겠죠. 그 다음에 그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져갔던 몫은 한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한번 이제 경제가 불황이 왔어요. 1953년 말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됐어요. 경제가 회복이 돼서 54년에서 57년 기간이 됐는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요 시대에는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늘었어요. 이제 20%가 아니고 한 7%쯤 되려나? 이러고 하위 90%가 가져가는 몫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되면은 계속 하위 90%가 가져가는 몫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저 때가 굉장히 극적인데, 저 때 보세요. 1982년에서 90년 보세요. 저 때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는 해죠. 바로 미국에서 레이건이 당선되고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는 기간인데, 저 때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하위 90%, 소득 증가분에서 하위 90%가 가져가는 게 한 50%는 넘었는데,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80년대부터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완전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1982년에서 90년 그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저 기간 동안에 하위 90%가 가져간 거는 2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0%가 80%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저게 처음 시작했던 1949년에서 53년이죠. 맨 왼쪽에 있는 거.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일이 완전히 역전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저 추세가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에서 7년까지, 그러니까 왜 2000년 기억나시죠?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닷컴 버블 꺼지면서 한번 불황이 왔었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회복이 된 기간에 2001년에서 7년 사이에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 증가 있잖아요. 그건 몽땅 10%에게 갔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말이 있죠. 그 바닥을 치고 나면 이젠 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저런 바닥을 친 거 아니에요. 이제 더 가져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걸로 이제 그러면은 비극은 끝난 것이냐. 웬걸. 2009년에서 12년이라는 사태가 보니까 바닥 아래 지하 1층이 있다라는 왜 그런 쓰라린 얘기가 있죠. 지금 지하 1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위 10%가 저해의 소득 증가분을 가져가는 게 100%가 넘네요. 112%예요.
그 다음에 저 기간 동안에 하위 90%가 가져간 몫은 마이너스 17% 이러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저게 말이 돼요? 마이너스 17%를 가져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뺏겼다, 있던 것도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에 하위 90%는 그러니까 소득 증가는 전체 미국 경제에서 소득 증가는 발생했어요. 근데 그 증가한 소득 파이가 늘어난 파이에서는 하나도 못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받던 소득까지 줄어들어 삭감을 당한 거예요. 저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상위 10%는 어떻게 됐느냐? 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증가분을 몽땅 먹어 치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위 90%가 먹고 있던 파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뺏어 먹은 거예요. 12%를.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기 지하 1층이죠. 지하 몇 층까지 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영어 표현 중에 왜 disturbing 하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로는 심란하다 보통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disturbing은 그거보다 훨씬 표현이 세죠. 그러니까 그냥 막 되게 불편합니다. 저거 보고 나면은 저게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5년 일시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작년에 어떤 특이한 무슨 사건이 있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설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는 60년에 걸친 장기 추세예요. 세큘러 트렌드예요. 그럼 저건 어떻게 된 얘기냐? 시간이 저 동안에 자본주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게 말이 돼요? 70년 동안의 비정상이 어디 있어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70년 동안의 비정상이 어디 있어요? 저 기간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10%가 차지하는 권력은 체계적 조직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거를 미르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굿나름 미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념 중에는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큐뮬러티브 코자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경제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균형 상태로 이퀄리브리엄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경향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마치 물레방아가 물이 일정하게 차면 이렇게 휙 뒤집어지듯이 그 어떤 현상의 누적이 원인이 돼서 다른 일을 또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저거를 설명하는 거는 경제학의 이퀄리브리엄 개념이 아니에요. 누적적 인과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 안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걸 가져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원래 하려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막스주의에서 단순하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부르주아들, 자본가 집단과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게 팍 이렇게 황소 두 마리처럼 부닥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결이 많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몇백 년을 살아온 나무의 나이테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0% 그 결결이 켜켜이 여러 개의 집단들이 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집단들 어느 한 집단만 권력을 축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집단들은 계속 권력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맨 상위에 있는 집단의 권력을 축적하는 속도는 요거 전에 보셨던 그 삼성그룹의 차트에서 보셨듯이 천문학적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꼬맹이 때 읽은 천문학 책이니까 완전히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는데 우주의 그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잖아요. 근데 지구로부터 멀면 멀수록 팽창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가 50억 광년 지점으로 가게 되면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요. 그 지점부터는 빛이 지구 쪽으로 오질 못해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50억 광년 넘어서 있는 지역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게 우주의 지평선이고 마지막에 있는 별자리가 머리털 자리라는 게 있죠. 즉 머리털 자리가 있는 지점쯤 가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가 거의 초월적인 속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아까 저 삼성그룹 차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거의 머리털 자리쯤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10%는 그것보다는 완화될지 좀 부드러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것도 무시무시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뭐 틀림이 없겠죠. 두 번째로 제가 뭐 방금 얘기했듯이 장기적 체계적으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세기에 걸쳐서. 있는 자는 있는 거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다 뺏기게 될 거예요. 그게 반세기적이 보여줍니다.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저런 종류의 리서치가 시간과 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라는 게 저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나마 저거 할지 모르겠는데,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서 저 마음 같았으면은 저걸 30% 구간도 해보고 40% 구간도 해보고 다 이렇게 그 나무의 나이테 결마다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 품이 많이 드는데 먹고 살기에 쪼들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저것도 뭐 남들이 해놓으신, 다른 분들이 해놓으신 거를 지금 불안당처럼 채운 건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지난 50년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읽었던 신문 기사였나? 미국에 있는 어떤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그 사회학 교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소득 구조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확 갈라지는 지점은 하위 20%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통계학, 그 사회 통계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뭐 굉장히 꼼꼼하게 아마 보셨겠죠. 그러니까 지난 5년, 10년, 15년 동안의 소득의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데는 하위 2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위 20% 위에 상위 이쪽 집단은 어떻게 보면 하위 20% 완전히 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같은 작업장에서 바로 옆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내가 먹는 식당으로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상식처럼 돼 있죠. 여기도 정규직 직원들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면은 나와는 신분이 다르다라는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마치 조선시대의 중인과 양반과 상인들처럼. 그래서 어떻게 비정규직이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어. 이런 인륜에 반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꽤 많이 봤어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저런 위기서열적이 벌어지는 게 무슨 요란스러운 투쟁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정상적 작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작동하는지 지금 저 차트가 굉장히 재밌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 저것도 뭐 자세히 역사적으로 반세기 동안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연구할 필요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제 직감적 상식적인 차원에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할게요. 미할 칼레츠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42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 하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완전 고용과 경제 회복은
자본가들의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화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칼레츠키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고 경제를 대공황에서 끌어내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서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고 굳이 자본가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경제가 잘 되려면 무조건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투자자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신화가 존재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투자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따라서 50년대부터 이미 무슨 패턴이 완전히 안착이 되어 있냐면은, 경제가 불황이 올 때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살리기 조치를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세금 깎아주기, 그다음에 투자 분위기 조성, 규제 완화. 다시 말해서 상위 1%와 상위 10%가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돈을 쓰고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창출해 주는 게 경제 성장의 정책들의 내용이에요, 대부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4대 개혁, 4대 무슨 뭐 있었죠? 4대 개혁 맞죠? 뭐 노동 개혁 무슨 개혁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정말 누가,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누가 내용을 각본을 짜놨는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다 부자들 좋으라는 일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53년에 불황이 왔을 적에 아마 몇 가지의 무슨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실질 임금의 증가보다는 상위 10%가 가져가가 뭔가 유리하는 쪽으로 경제의 제도라든가 틀을 뭔가 바꿔놨겠죠. 그랬더니 투자가 늘고 뭐 등등 해서 호황이 왔더라.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호황을 누리다가 뭐 57년 말에 또 한번 뭐가 왔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방향으로 갔겠죠. 등등등등 하다가 저 82년, 80년대 초에 그 신자유주의가 시작될 때 정말 왕창, 아주 좀 쌍스러운 말 좀 쓰겠습니다. 왕창, 대차게 뭔가 했겠죠, 국가가. 신자유주의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됐겠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우리 굉장히 디스터빙한 차트인데, 나중에 가면은 땅을 뚫고 지하 1층으로까지 내려간 저 이 10%와 90%의 권력의 역전, 저게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10%와 90%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적도 없어요. 무슨 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10%의 대표와 90%의 대표가 나서 서로 논쟁을 하고 무슨 뭐 성산에 가서 숨고 로마처럼 그러다가 이렇게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고대의 계급 투쟁은 투명한 맛이나 있었지, 저 모든 작동은 뭐냐면은 경제 성장에 일하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경제가 작동하려면은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순탄한 이데올로기의 작동 속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인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은 갑자기 인류라고 해서 크게 스케일이 가서 좀 닭살이 좀 돋습니다만은 일개 홍기빈 따위가 걱정하기엔 좀 너무 큰 질문이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0년 후에 자본주의 경제의 참상을 생각해 보면은 지하 몇 층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로봇이 쓰이고 지하로 뚫고 나갈 그 계기들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소득을 불평등하게 만들 계기들은. 요즘도 제가 몇 달 전에 시사인에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식생활을 어떻게 때우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삼각김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테크닉들이 나오던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나이든 기성세대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거 가끔 보죠. 지금 20대들 살고 있는 말이 원룸이지 사실 쪽방만큼도 안 되는, 거기 보면은 식당하고 변기가 왜 한 공간에 붙어 있는 그런 사진 보셨죠? 그런 집들 많아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요새 거기 보면은 세면기랑 변기랑 싱크대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 그런 원룸, 예, 그런 게 있는데 한 5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인류의 절멸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난 반세기로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반세기 동안에 보여진 이 자본주의의 작동은요, 신고전파라든가 주류경제학이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장 경제만 활성화되면 일정한 균형 상태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거대한 막스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거대한 노동자 집단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제해주는 어떤 구제하긴 뭘 구제해요. 저 10% 안에 조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임금 많이 받는 자동차 노동자들, 포드라든가 CAW에 있는 노동자들 임금 많이 받습니다. 저 안에 있어요. 있는 사람들 있어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일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경제적 그 인류의 미래를 걱정을 한다면은 시장 경제가 작동을 해서 우리를 이퀄리브리엄의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과 파레토 최적과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의 낙원으로 우리 인류를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나이브 그 무구한 그런 믿음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두 차트만 보도 저는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피지배 계급이 그게 존재하는지조차 심히 의심스러운 어떤 가상의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그 계급이 자기들의 뭉쳐서 계급 투쟁을 벌이면은 저거를 평등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처지가 좋은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같은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기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두 집단이 무슨 왼수가 돼야 된다든가 서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서민들이고 귀족 노동자는 무슨 귀족 노동자입니까? 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봐야 먹고 살기 힘든 것, 그 어디가 찢어지는 거 다 똑같습니다. 제 표정 보면 어딘지 아시겠죠? 그걸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같은 집단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페어리테일의 그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베블린이 말한 대로 인간에게 제작자 본능이라는 것하고 불안당 본능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속적인 사회의 위계구조, 수없이 많은 집단들의 위계구조는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그게 시간을 두고 지나가면은 권력적인 불평등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장기적인 추세로 나타날 겁니다. 이걸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보편주의밖에 없습니다. 보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속한 집단의 경제적 이익만 관철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숨을 쉬고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파티큘러리즘이 아니고 특수주의. 난 딴 데는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속한 이 집단은 뭔가 이거를 마땅히 취해야 돼. 이런 걸 파티큘러리즘이라고 해요. 특수주의.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좌파 진영이든 뭐라고 부르든 불평등에 대해서 항의하고 움직였던 어떤 경제적 투쟁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죠. 하여튼 우리 집단에 뭔가를 챙겨야 된다. 저는 이게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분여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연봉 뭐 1억쯤 되는 1억 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한다고 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들 권리예요. 하지만 어떠냐면은 그게 인류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미래에도 그 베블린 표현으로 foreseeable future,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인간의 그 두 가지 본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작자 본능과 불안당 본능이.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불평등과 저런 현상들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어떤 불평등은 계속 존재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인류의 절멸을 막는 하나의 최소한의 하한선을 두자면은 그건 뭐냐면은 보편주의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뭐 갈등을 벌이든 경쟁을 벌이든 삼성전자가 뭐 떼돈을 벌든 다 좋은데 이 세상에 숨 쉬고 있는 그 누구도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된 바가 있었느냐면은 20세기 중반에 북유럽에서 보편적 복지의 원리로 구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동소득에 따라서 굶어 죽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자기 책임의 원리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기죽고 주눅 들어가지고 15살 때 벌써 삶의 절망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 50대고 60대에서 당뇨병 걸리고 성인병 걸려도 포기하고 그냥 난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만 합병증을 다 겪으면서 그냥 썩어가면서 죽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보편주의 그 원칙은.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누고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이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 절대평등을 분배해서 실현하자 이런 뭐 무지막지한 얘기도 아닙니다. 살아야 할 최소한의 삶이 있다라는 것만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게 구현된 게 1930, 40년대 이후에 북유럽 보편 복지국가에서 실현된 바가 있고요. 사회과학 원리로서는 T.H.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사회권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모든 인류가 이 말을 거의 망각해 버렸는데 소셜 라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민권에 포함되는, 즉 배우고 직장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라고 하는 그 복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이게 인권의 하나였고 1967년에 세계 인권선언 헌장, 즉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선언 현장에 아주 강하게 나와 있었던 개념이 있었는데 이 개념을 정초한 사람이 T.H.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표현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표현이 그 단 두 마디의 단어가 있는데 social worth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를 누릴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입에 풀칠만 해서 숨만 쉬게 해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저건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버젓한 하나의 사람이다.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그게 소셜 워스거든요. 누구나 소셜 워스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장하자. 이게 사회권의 기본 철학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과격하게 들리나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저는 자본주의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무슨 CEO들의 연봉을 제한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주식회사를 무슨 주식시장을 없애자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경향이 인류를 파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의 원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살아야 할 삶이 있고, 따라서 경제를 조직할 때는 분배도 좋고 무슨 뭐 이윤도 좋고 주식 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모두에게 살아야 할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1원리로 삼는 방식으로 경제를 조직하자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에는 21세기 초입에 있어가지고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지구온난화를 부인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 중반에 제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는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처럼 보편적 복지국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산업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이른바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래가지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합니다만은 스웨덴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고용, 그러니까 국가의 유능한 산업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고용이라는 것하고 보통 이렇게 한 세트로 돼 있는데, 그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망하는 걸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지금은 국가가 산업 정책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 복지의 3차 4차 산업혁명 버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 변화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면은 기본소득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쟁점이 있어서 선뜻 뭐 이거를 열광적으로 지지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게 왜 제기될 수밖에 없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그건 농경사회의 구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굴러가는 사회에서 그런 경제 윤리가 더 이상 통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내가 서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인간사회의 공리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어떤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과 아이디어로 저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양태는 사실은 좀 사회수당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고 있어서 뭐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뭐 19세기에 공산주의라는 뭐 유령이 떠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은 분명히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 마당에서. 뭐 더 할 얘기가 뭐 더 많습니다만은 시간도 다 됐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점이 있을 테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